하루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1년도 잘 관리한다. 잘 관리된 1년들이 모여 평생이 된다. 자기 시간에 단호한 사람이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산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1순위 습관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일다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이의 하루는 매우 여유로워 보입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오히려 해내는 일이 더 많은 바쁜 사람이죠. 그들은 새로운 일에도 망설임 없이 도전합니다. 어떤 이의 하루는 늘 시간에 쫓깁니다.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나만의 자유시간, 내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살죠. 여러분은 여유가 넘치는 전자인가요? 시간에 쫓기는 후자인가요? 후자와 같이 시간에 쫓기며 사는 이들을 타임 푸어족이라고 하는데요. 타임 푸어족이라면 이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루기 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죠.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면 돼 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을 습관처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미루기 병에 걸리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바로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좀 길죠? 이 책은 제가 출판사로부터 선물 받은 책인데요. 제가 시간과 관련된 자기 개발서들을 많이 읽어서 사실 큰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다 읽고 나서 제 주변의 타임 푸어족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른 자기 개발서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시간은 공평하다.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시간이 돈처럼 자산이라면 흙수저와 금수저의 구분도 없다.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런데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누군가는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를 낸다. 나와 같은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오랜 시간이 지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이상하다. 늘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을 아끼는 짠돌이만큼 시간을 아끼는 시간 자린 고비들이 많다. 돈도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처럼 시간을 아껴본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을 자신만의 주관적인 시간으로 소중하게 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맥렬 여기자였고 타임 푸어라는 책을 쓴 브릿지 슐트 역시 타임 푸어족 출신이다. 기자로서의 일에도 열정적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역할도 모범적이었다. 그 외에도 빨래, 설거지와 같은 잡다한 집안일까지 도맡으려니 조금의 여유도 없다. 한 번은 딸아이가 소풍을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다녀와서는 밤을 꼬박 새면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일과 엄마로서의 역할 모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신을 타임 푸어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말이다. 그래서 시작한 연구가 타임 푸어였다. 타임 푸어에서 벗어나는 길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쉬운 일과 어려운 일, 뜻밖의 일들로 항상 복잡하다.
그럴수록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에만 몰두하고 나머지 일들은 한가할 대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니 훨씬 더 시간 부족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세탁은 세탁소에, 집안의 자잘한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방식이다. 잡념이야말로 시간을 좀먹는 가장 나쁜 습관이다. 책상에만 앉으면 이런저런 잡념으로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잡념이 생긴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처가 없으면 잡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많은 일상의 근심, 걱정, 갈등과 같은 잡념이 꼬리를 문다. 오늘의 할 일을 명확히 해두면 잡념이 들어설 자리가 좁아진다. 데드라인도 마찬가지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을 그만두고 잡념에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할 일을 꼼꼼히 메모하는데 대략 15분이 걸린다. 현재에 집중하라. 어떤 학생들은 몰래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선 안 된다. 공부 잘하는 비법은 멀리 있지 않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저축으로 쌓인다는 것을 명심하자. 무엇보다 잡념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을 줄여야 한다. 외부의 자극은 연상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전문가는 2분 동안 실컷 걱정하기를 권한다. 딱 2분 동안 온갖 잡념에 잠겨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문제의 답이 보이거나 잡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즐거움에서 몰입을 이렇게 정의한다. 몰입은 나와 사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황홀감에 빠져드는 모라의 경지이다. 그는 또 몰입에 대해 어떤 일에 집중해 내가 나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심리적 상태며 이때는 자아마저 사라진다 라고 말한다. 몰입의 경지에 들면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살아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몰입했던 기억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나가 누구인지도 잠시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른다. 이를 노자는 무아지경,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불렀다. 만물과 내가 한 몸이라는 뜻으로 바깥 사물과 나, 물질계와 정신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칙센트미하이는 한때 등반가였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짜릿한 맛에 취해 몰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수천 명을 인터뷰하면서 얻은 대답은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가장 큰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각자 표현은 좀 달랐을 망정 그게 바로 몰입이었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위한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셋째,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넷째, 행위와 인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해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여섯째, 자기 자신, 시간, 주변을 잊어야 한다. 7번째,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몰입을 위한 7가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다. 스포츠 경기라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 목표가 설정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칙센트미하이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목표가 없으면 한 곳으로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등반가가 산 정상을 목표로 오르고 또 오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해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치자. 이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사람이 어느 한 문제에 몰입해 있을 때는 뇌의 시냅스가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까지 증가한다. 시냅스란 한 뉴런에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망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고도의 쾌감, 황홀감을 느낀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몰입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일에 몰두하는 시간의 밀도 말이다. 일주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하라의 저자 유수이 유키는 말한다. 나는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3일 안에 끝내도록 노력한다. 일주일 중에 출근하는 날이 5일이니 5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그 주에 해야 할 일에 쫓겨 한 주가 끝나버린다. 눈앞에 당장 급한 일밖에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주에 해야 할 업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안에 끝내도록 한다. 그래야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몰입은 슈퍼의식의 각성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슈퍼의식이 각성되면 몰입 대상 외에는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 아르키메데스는 죽는 순간까지도 기하학 연구에 몰입하고 있었다. 로마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땅바닥에 도형을 그리면서 도형을 연구하던 중 자신을 죽이러 다가오는 로마 병사도 몰라보고 이렇게 말했다. 물러서라. 내 도형에 손대지 마라. 몰입도 훈련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처음에는 퍼즐과 같이 5분, 10분, 1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다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점차 시간을 늘려간다. 퀴즈 문제 풀기, 재미있는 추리소설 등으로 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한 달쯤 훈련하고 나면 2-3시간 정도 몰입은 쉽게 할 수 있다. 나중에는 며칠이라도 몰입에 빠질 수 있다. 그러고 난 후의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당신이 몰입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희열을 느낄 정도로 몰입해 본 적이 있는가? 자, 이제 내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하루 30분씩 몰입 훈련을 해보는 거다. 셀프 토킹의 저자 세드 햄스테터는 마음속 대화의 80% 이상이 자신의 결점을 화제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자신감까지 결여된다. 긍정적인 혼잣말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내어 이용 가치가 있는 혼잣말 목록을 작성해보자. 이 목록은 자신을 향해 일상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막연한 근심, 걱정, 불안, 의심, 두려움은 없는 병도 키운다. 걱정이나 고민은 어둠 속에 있으면 점점 더 몸집을 불린다. 고민거리는 밖으로 밝은 곳으로 가져가면 사라지고 만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에서 500회 웃는다고 한다. 그러나 장년이 되면 15에서 20회로 감소한다. 나이가 들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다.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를 쓴 정신과 의사 조지 월터는 걱정은 병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만 없애도 행복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사람이 가지는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22%는 사소한 걱정들이다.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걱정이다. 4%만이 우리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걱정이다. 결국 우리가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4%에 불과하다. 이 걱정이 증폭되어 공포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고 마침내 드러눕게 된다. 될 일도 걱정으로 인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유통기한이 짧다. 자전거 여행은 자동차 여행보다 정서적 유통기한이 훨씬 더 길다. 몸이라는 방부제를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과 머리로 기억하는 건 쉽게 잊히지만 몸으로 기억하는 건 쉽게 잊히지 않는다. 사람의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후퇴하지만 기록은 하면 할수록 내공이 쌓인다. 메모는 누구나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이자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삶의 전 영역이 한데로 모이고 쌓이는 나만의 플랫폼이다. 하지만 메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메모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리더들은 모두 메모광이었다. 메모란 단순히 오늘 할 일이나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의 전개 과정을 종이 위에서 도상 연습을 해보는 것과 같다. 메모지에 이런저런 할 일들을 메모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들이 떠오른다. 서로 이질적인 생각이 충돌하다 연결될 때 창의가 발생하고 이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메모다. 서로 이질적인 생각이 충돌하다 연결될 때 창의가 발생하고 이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메모다. 메모를 습관화하면 일이나 학습의 성과가 달라질 뿐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하루 5분이라도 매일같이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순간들의 연속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나중에라는 벌레가 있다. 나중에는 속명이고 과명은 다음에, 좀 이따가 등으로 불린다. 나중에 바이러스가 몸에 퍼지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이 무기력한 물에 물타기 식이 된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중에라는 말로 얼버무린다. 그러다 데드라인이 되어서야 서두르지만 그렇게 한 일의 성과는 보나마나다. 나중에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안다. 이런 사람들의 책상 서랍 속에는 온갖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나뒹굴고 있다. 나중에 병에 걸린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 시카고 데보로 대학의 조세 페라리 교수에 의하면 대략 20%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일을 뒤로 미룬다고 한다. 이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질환이라는 것이다. 강압적인 엄마에 의해 강압적으로 길러진 아이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엄마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싫은 것이다. 또 엄마의 의사에 의해 움직이던 습관이 남아있는 마마보이들은 막상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매사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한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페트루 루드비크는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좁히라고 말한다. 선택지가 많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A, B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다. 선택지를 좁힌 다음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그냥 사줄 게 아니라 자동차와 포클레인 중에서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다. 미루는 습관은 마치 관성과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어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 습관의 끈을 끊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를 옥죄인다. 어릴 때 밧줄에 묶여서 자란 코끼리는 성체가 되어서도 자신이 밧줄에 묶여있는 것으로 착각해 달아나지 못하는 경우와 똑같다. 매사를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병으로 행동장애라고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새로운 일이 낯설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다. 낯선 일에 익숙해지는 연습이다. 예상되는 일의 전개 과정, 난관, 문제점 등을 머릿속에서 상상한다. 그리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다시 상상하고 나면 훨씬 더 친숙해진다. 그러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그냥 머릿속으로 슬쩍 해보는 것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실제로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이 요구된다.
생각처럼 만만한 훈련법은 아니지만 그 효과만큼은 상당하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촛불 명상을 한다. 촛불 명상을 통해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활을 쏘는 장면을 그리고 또 그린다. 명상은 마음뿐 아니라 혈압, 맥박 등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주기에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축구 선수들도 경기 중 자신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상대 선수의 습관이나 동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상상한다. 축구는 포지션 경기이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서너 명으로 좁혀진다.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마친 선수들은 실전에서 상상했던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예정됐던 행동이 나온다. 미루기란 해야 할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지 않고 질질 끄는 행위를 말한다.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관리 전문가들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좌절에 대한 인내도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자율과 승인에 대한 욕구가 높은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1913년 예일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윌리엄 오슬러는 청중들에게 오늘 속에서 생활하라고 권유했다. 말의 요지는 오늘은 오늘의 일을 완성하고 내일의 일은 내일 하라는 것이다. 일일은 진행 상황을 계획하고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있는 편리한 단위다. 일일 단위로 일하면 놀랍도록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큰 목표의 경우 일일 단위로 생각한다. 이것은 6시간의 집중이 필요한 계획, 하루에 끝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6시간일까? 집중력을 모으면 6시간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일일 단위로 생활 패턴을 만들었다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생활 패턴을 확장하는 것도 좋다. 사람이 단기적으로 기억이 가능한 용량은 7개 전후라는 마법의 숫자 7이 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조지 밀러는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7개 정도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7자리다. 따라서 시간관리 역시 일주일 주기로 되풀이해야만 가장 실천하기 쉽다. 만약 일주일 이상이 되면 일을 미루게 되는 경향이 많아진다. 다음 주까지 시간에 여유가 있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늘은커녕 이번 주 안에도 시작하지 않는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되어야 바로 실천할 수 있다. 그럼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우선 독서, 외국어 공부, 가족과의 짧은 여행, 요리, 아이들과 놀아주기를 권하고 싶다. 일주일에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독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 중에 독서광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다. 부자들이 책을 즐겨 읽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독서와 성공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인생을 바꾸는 부자 습관의 저자 토마스 C. 콜린은 233명의 부자와 128명의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자의 습관을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독서 습관은 천지 차이가 났다.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부자는 88%였지만 가난한 사람은 단 2%였다. 그렇다면 TV 시청 습관은 어떨까? 같은 설문조사에서 부자의 60% 이상은 TV 시청이 하루 1시간 미만이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20% 정도만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TV를 시청했다. 응답자의 80%가량은 1시간 이상 TV를 시청했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매일 책을 읽고 TV는 상대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부자들의 대표적인 습관으로 꼽을 수 있다. 독서 목표는 분량으로 정하는 방법과 시간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자, 일주일 단위로 생활을 한다고 해보자. 직장인들의 경우 주 5일은 출근을 해야 하니 5일의 아침 저녁 시간과 온전한 이틀의 휴일,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 남는다. 그 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권의 독서는 무난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독서를 가장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고정해 두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새벽 1시간, 출퇴근 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 잠들기 전 30분, 자투리 시간 등이다. 혼자 하기가 버겁다면 독서 클럽에 가입하여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소감을 발표하는 모임이 좋다. 가벼운 토론 모임도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항목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독서다. 하지만 최재천 교수는 통섭의 식탁에서 통섭적 삶에 필요한 독서는 취미 독서가 아니라 기획 독서라고 말한다. 계획성 있는 공략적 독서를 하라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평소 호기심을 갖고 주위를 관찰하다. 하나쯤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부터 기획 독서를 시작하면 된다. 내가 모르는 분야를 붙들고 씨름을 해보라는 것이다. 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과학책을 읽는다고 치자. 당연히 안 읽힌다. 그런데도 꾹 참고 2번, 3번 읽다 보면 어느새 책장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날 매스컴이나 생활 속에서 과학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씩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다. 도요타에서는 책상 위가 지저분한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래서 퇴근할 때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도요타의 정리 원칙은 다음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 둘째, 필요한 것은 정돈하라. 셋째, 가지런히 놓는 것은 단지 정렬에 불과하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도요타는 정리, 정돈, 정렬이라는 3가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일상 업무에 적용한다. 정리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다. 정돈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정렬한다는 말은 단순히 물건의 배치만 가지런히 바꾼다는 뜻이다. 예컨대 정리 컨설턴트가 지도한 한 기업은 철저한 정리 정돈으로 공장과 사무실에 있던 물건의 80% 정도를 버렸다. 그 결과 직원들의 작업 시간이 무려 45%나 감소했다. 특히 정리정돈을 하기 전 공장 내부에는 지게차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통로밖에 없었는데 도요타식으로 정리정돈을 마치자 대형 버스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이 생겼다. 일본의 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연구실을 방문하고서 어려운 책들로 가득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수학과 물리학 책 몇 권만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머릿속이 수세미처럼 얽혀 있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순함이 곧 힘인 것이다. 몸과 마음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정리정돈이다. 하루는 1440분이다. 하루의 1%인 15분만 정리정돈하면 해야 할 일이 단순하게 보인다. 15분만 일찍 출근해서 그날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하루가 편안하다. 정리정돈은 주위의 사물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 사물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단순하게 다듬는다는 이야기다. 아이들처럼 단순해지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